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명절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요즘은 워낙에 간소하게들 많이 해서 밖에 나가 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가는 가족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에게 명절은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우리 동서들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기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따뜻한 시아버지를 둔 덕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던히 넘길 수 있었죠. 오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시원하게 동사들을 박살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많이 읽긴 하지만 써본 적은 별로 없어 미흡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적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저희 시부모님은 성격이 극반대셨습니다. 먼저 시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인상부터가 온화하고 선하셨는데요. 섬세한 부분까지 있으셔 처음 만나 어색한 자리를 밝게 이끌어주신 분이 시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며 단번에 제 얼굴 안색을 그늘지게 만드신 분이었죠.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해서 나는 대단히 또 기대를 했건만. 참, 이래서 기대는 쉽사리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참 멍청하다, 멍청해. 시어머니에게 있어 저희 남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장남이었는데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데다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대를 나왔으니 늘 혼처 자리를 두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저 중소기업 사원이었던 제가 들어왔으니 마음에 드실 리가 없었죠. 거기다 남편에겐 도련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제게 서방님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방님 역시 남편을 따라 검사가 되었고 결혼한 동서 역시 변호사였어요. 여기에 시아버님 역시 판사로 재직하고 계셨으니 한마디로 사자를 달고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와 저를 제외하고요.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안면을 확 찡그리시곤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며느라가 될 아이 앞에서 왜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아가, 미안하다. 잘못한 건 시어머니지만 시아버지가 나서 정작 사과를 하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아까 시애미가 한 말로 마음 많이 상했지? 저 양반이 장남인 진영이 싸고 도는 경향이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지. 자식이라면 눈이 뒤집혀서는. 아휴, 아까는 내가 다 민망하고 미안하더구나.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란다. 난 네가 이 집 식구로 들어와서 너무 반갑고 좋구나. 처음엔 존댓말을 쓰시다 말을 놓아도 되냐 물으시곤 나중에 이렇게 친정아버지처럼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이랄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거의란 애매한 표현을 쓴 건 저조차도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적 열심히 키우시다 암으로 일찍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아주 간간히 연락을 하는 사이고요. 자매의 정이랄 것도 없는 사이요. 그러니 가족의 정, 가족의 울타리 이런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시아버지를 보니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는 얼굴도 흐릿하지만 문득 겹쳐져서 보여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약간 눌려 계신 탓에 결혼 반대를 외치진 못하셨지만 줄곧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사 준비, 명절 준비, 생일 준비, 맏며느리란 이유로 이 모든 준비를 제게 많이 맡기셨고요. 그리고 동서와 저를 대놓고 편애하셨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전 이게 참 서러웠네요. 어떻게 같은 며느리를 두고 그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안 주고 차별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동서는 첫날 저를 봤을 때도 시어머니 옆에서 시종일관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좀 쎄했는데요. 그 다음 명절날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수다만 떨고 있더라고요.
동서, 여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서, 동서. 네? 아, 형님 안 들렸어요. 형님 죄송한데 지금 대화 중이어서요. 좀 이따가요. 혼자 하기 많은 양의 설거지를 죄다 맡겨놓고 옆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더군요. 거기다 언젠가는 이렇게 저를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와 함께 장을 볼 일이 있었는데요. 동서는 틈만 나면 자신의 대학 이야기에 변호사로서 겪는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이야기가 가끔 지나치게 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반응이 시원찮으면 굳이 말도 안 되는 사족을 덧붙이는 겁니다. 아, 형님은 이해가 안 되시겠구나? 죄송해요, 형님. 제가 형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형님께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법률 용어들일 텐데. 응?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잠깐 장볼 목록 생각 좀 하느라. 미안. 정신이 팔려 있었어. 재료 빠짐없이 다 사야 되잖아. 어머, 형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요? 회사에서 커피 타고 담배 심부름하는 형님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알겠어요. 당당하셔도 괜찮아요. 뭘 숨기고 그래요. 그게 더 우습죠. 뭐라고, 동서? 말이 심하잖아.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거 선 넘는 발언 아니야? 인지하고 말하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크게 한 소리 치자 그제야 자기도 무안했는지 약간 헛기침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동서 말 맞다나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직 임신 전이라 회사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정말 싫었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 그냥 무시해.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가족 간의 분란은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속이 또 뒤집혀져서 크게 한바탕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행동 잘해야 돼. 나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동서한테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잘난 사람 많은 집안에 혼자 고졸해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폄하당하고 있다고. 당신 아내가 그런 취급 당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정말로? 제가 엉엉 울며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약간 움찔하는 듯 알겠다고 서방님을 통해 말을 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 동서의 행동은 전보단 덜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남편과 제가 평화롭게 부부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경사가 생겼죠.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저희를 찾아온 아기는 남자아이였는데요. 사실 저는 딸을 갖고 싶었기에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 소중히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출산이란 힘든 과정까지 견뎌내어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게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귀해서 힘들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웠습니다. 힘든 만큼 행복도 컸거든요. 아마 자식이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아실 겁니다.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 열을 줘도 하나가 모자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마음. 엄마가 되는 순간 내 이름은 버리고 오로지 내 자식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찾아오더라고요. 민규야, 엄만 사실 엄마가 없었어서 이런 감정이 들 줄 몰랐는데 꼬물거리는 널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신기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픔 모르고 고생 모르고 그저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줘. 일기장엔 낯감지럽지만 이런 말도 적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고 시댁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딱히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이 동서도 열심히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으니 오래전부터 해온 셈이었죠. 그런데 잘 되지 않는지 출산을 한 저에게 유독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특히 저희 아들이 있는 앞에서요. 형님, 아기가 너무 시끄럽게 앙앙 울어대는데 조용히 시킬 순 없어요? 짜증나 정말. 동서, 아니 아기는 원래 잘 우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아, 당신 또 왜 그래? 내가 형수님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동서는 저에게 툭하면 시비를 걸었고 그것이 그러다 두 사람의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시댁의 분위기가 개판되는 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서 편을 들고는 싶으나 대놓고 그러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엄하게 동서를 꾸짖으셨답니다. 동서가 하는 행동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 손윗사람인 저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네가 아이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건 알겠다만 그렇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풀어서야 되겠니? 아가, 네가 현명하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다음에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동서 역시 시아버지 앞에선 꼬랑지를 내렸죠. 지금 되짚어봐도 언제건 현명하신 시아버지셨답니다. 전 아버님이 감사했고 또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달리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시아버지가 자신만의 서재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집중하고 책을 보고 계실 때 남몰래 그런 아버님 서재에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을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기억들이 참 애틋하고 그립네요. 아무쪼록 이렇듯 집안의 기강을 잡아주시던 시아버지가 있으니 참 다행이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 경사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가를 못 드시던 막내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겁니다. 막내 도련님은 형들의 전철을 비스무리 밟아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신입 변호사의 길을 들어서신 분이었는데요. 성격이 뭐랄까 독특하셨습니다. 일단 고집이나 주관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여자 보는 눈도 상당히 높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자연스레 알 수 있었죠. 그랬기에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상당히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 드디어 왔구나. 외국에 있다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시차 적응은 됐어요? 네, 하루 쉬었더니 완전히 적응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주버님. 네, 어서 와요. 처음 본 막내 동서의 인상은 사람이 무척 야무지고 똑부러진 느낌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 공부 많이 했네 하는 태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교육학 쪽 박사학위를 따고 휴양차 놀러 온 한국에서 도련님을 만나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던데 은색태의 안경을 낀 모습이 굉장히 지적해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었던 것이 있다면 혹시나 둘째 동서와 쿵짝이 맞아 저를 뒷담화하진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도 둘째 동서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저의 약점을 잡아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동서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차분하게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이야기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큰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취미 삼아 꽃집을 운영하신다고? 세상에나 너무 아름답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우리 아들한테 듣기론 우리 예비 사돈께서 건물도 꽤나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어머님. 서울에 2개, 경기도 쪽에 2개 정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맞구나. 참, 이 대목에선 저도 얼굴이 붉어졌는데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왜 저렇게 돈을 밝히시는 건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실 것까지는 없나 싶은데 도통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약간 인상을 찡그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을증을 알 수 없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막내 동서에게서 저는 이때 약간 촉을 느꼈는데요. 아마 이건 저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제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치부하더라고요. 아니, 막내 동서 차분해서 좋긴 한데 사람이 약간 뭐랄까 조금 냉정해 보이지 않아?
차갑달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당신은 오지랖이 상당해. 아니, 한 번 보고 어떻게 사람을 쭉 파악해? 그 오지랖 좀 고쳐.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둘째 동서가 아까 자기 학교 어디 나왔냐고 말하면서 막내 동서 학교도 자기가 가고 싶었다고 하는데 살짝 비웃더라니까. 니까짓 게 어떻게 여기로 오냐 이런 표정으로? 당신은 못 봐서 모르는 거야. 아무튼 나 봤어 그 표정.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시 막내 동서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가며 웃음을 참으려는 그 표정. 거기에 둘째 동서도 기분이 나빴는지 금세 풀이 죽었고요. 이후 펼쳐지는 전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거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어요. 막내 동서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 시댁 사람이 되었을 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둘째 동서와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둘째 동서는 막내 동서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름대로 친화력을 발휘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동서 보는 눈이 있네? 이 팔찌 그 명품 브랜드 팔찌 맞지? 나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가 사는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가 안목도 비슷한가 보다. 네? 아, 그 브랜드 아닌데요? 아, 그래? 나도 모르게 헷갈렸나 보네. 부끄러워라. 그나저나 우리 동서 나랑 언제 한번 브런치 카페 가자. 내가 강남에 있는 아주 맛있는 브런치 카페 알거든.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좋아. 특별히 내가 살게. 아, 죄송해요, 형님. 저는 워낙에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요. 요즘 한국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 돕고 하느라 바쁘네요. 막내 동서는 칼같이 둘째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후 기분이 나빠진 둘째 동서는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이 화르르 붉어지더니 이내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구경꾼으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저는 그저 웃길 뿐이었죠. 둘째 동서가 저한텐 한 번도 권유하지 않았던 청담동 브런치 카페. 들어는 봤지만 가보지 못한 곳이었는데 막내 동서에게 보기 좋게 튀자마자 버리자 마음 한편으론 고소하더라고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그렇다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부잣집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손에 물 묻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부 아주머니가 요리며 과일이며 다 해다 주셔서요. 배워본 적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을 때도 거의 다 사 먹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쁜 막내 며느리가 깎아주는 과일 먹고 싶단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당히 당황하셨죠. 그랬구나. 거기까진 이 시어머니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과일이야 뭐 내가 깎으면 되지. 얘 민규애미야, 네가 좀 깎아와라. 시어머님 분명 내심 자기 아들이 집에서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궁금도 하시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끝끝내 본심을 숨기시고 비위만 열심히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한여 노릇을 시키려고 하고요. 제가요? 저 지금 할 일 많은데. 그럼 내가 깎아야겠니? 말 말고 얼른 깎아와. 정말 열이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기를 정리하는 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저와 시어머니 둘째 동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옆에서 흉내만 낼 뿐이었지 사실상 도움은 안 되었어요. 오히려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제가 거실에 나가 있어도 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실상 제사 준비는 제가 거의 다 했지만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인데 굳이 이걸 왜 며느리가 와야 하냐고 동서들 다 하기 싫은 내색이 가득했거든요. 저도 물론 저 이뻐하지도 않고 구박만 하는 시댁 오기 싫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도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어길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고 저에게로 모든 화살이 쏠리게 된 사건이었어요. 둘째 동서는 언제나 돌려서 제게 막내 동서의 흉을 보곤 했는데요. 외국 대학 나왔다고 뻐기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형님? 나는 어이가 없더라. 지들이 해외파다, 유학파다 이런 애들이요. 막상 막내 동서 보면 영어 그닥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말이에요. 그런가?
네, 그렇다니까요. 거기다 자기는 어리고 아직 창창한 아이라면서 나이 갖고 얼마나 징그럽게 자랑을 해대던지 짜증나 죽겠다니까요. 막내 동서의 나이가 어린 것, 이것도 둘째 동서의 눈엔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전부터 피부과 시술이며 이런 것들에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막내 동서의 얼굴이 보기 싫었는지 얼굴이 천박하게 생겼다며 온갖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이것을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은 바로 머리채 붙잡고 싸웠습니다. 저도 이날 일을 떠올리면 상상이 안 가지만 정말 성인 여자 두 명이서 그것도 배웠다 할 만큼 배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막내 동서도 나름대로 쌓인 게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뒤에서 내 욕하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꾸 나한테 영어 번역해달라고 시키고 할 때부터 너 진짜 우스운 거 알아? 한국에서 고작 변호사인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면서 막내 동서는 둘째 동서의 약점을 건드렸는데 바로 둘째 동서의 친정 집안이었죠. 둘째 동서 친정 쪽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친정 오빠인가 아버지인가 둘이서 집안을 한번 대차게 말아드셨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둘째 동서가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임신도 친정이 그 모양이라 안 되는 거라고 할 만큼이요. 그 뒷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막내 동서가 이를 건들자 둘째 동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재수없게 설치지 마. 어디서 부자 친정 줬다고 유세를 부려. 막말로 네가 박사학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아냐고. 영어 발음도 구린 주제. 너 같은 애들 우리나라에서 사짜 직업 문턱도 못 들어와. 유치함이 마구 섞인 이 낯선 대화에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욱 그랬고 서방님들은 말리는 신용만 했지 뭘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때 단 한 분, 일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벼락 같은 불호령으로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른들 앞에서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시아버지의 위험 섞인 말 한마디에 동서들은 머리채에서 손을 떼고 분한 듯 씩씩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써오는 숙제를 내셨고 그것을 내기 전까진 집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순순히 들을까 궁금했지만 두 동서들은 그래도 순순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사이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잠시 뒤 동서들이 한 명씩 종이를 들고 시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간 건 둘째 동서였어요. 눈물을 훌쩍거리며 들어가선 무어라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 대화가 무척 궁금했지만 신기했던 건 서재에서 나오는 동서의 표정이 약간 풀려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까의 분함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그라진 얼굴이었죠. 막내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동서보단 시아버지와 좀 길게 대화를 나누고 나오더니 살그머니 기죽은 얼굴로 짐을 싸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건 두 사람이 서로 미안하단 말을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미안해 동서. 내가 좀 심했어 말이. 아니에요 형님. 저도 괜히 말이 세게 나갔어요. 깜짝 놀라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도대체 어떻게 두 사람을 화해시켰냐 여쭤보니 시아버진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진정으로 미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니? 그냥 잠시 질투심에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눈이 먼 거지. 그 점을 이야기해 준 것뿐이다. 난 별달리 말한 게 없어. 그보다 난 우리 큰아이가 참 대견스럽고 이쁘구나.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눈이 돌아가 있는데 너만 중심을 잘 잡고 있잖니. 내가 고마움이 크다. 이때 아버님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화해한 두 동서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건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면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만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암이 진행된 후였고 당장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아버님
제발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병원 안 마련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부디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기도가 통한 건지 하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 건지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하실 만한 컨디션이 아니라며 저희 며느리들에게 간호를 미루시더라고요. 그래, 간호는 정성이라고 간병인 들인다고 해도 며느리들이 함께하는 게 맞겠는데 사실상 둘째 아가는 중대한 일 하느라 바쁠 거고 셋째 아가도 사돈어른 회사 돕느라 바쁠 테지. 그러면 첫째 며느리 네가 와서 좀 돌보면 되겠구나. 네? 제가요? 물론 가정주부인 제가 일하는 그들보다 시간이 더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둘째 동서는 아기도 없었고 셋째 동서에게도 없는 아기가 제겐 있잖아요. 돌봐야 할 아이 말이죠. 거기다 저는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병간호를 떠맡기시더라고요. 여기엔 동서들의 만장일치도 한몫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저희는 바빠서 이런 거 못해요. 동서도 그렇지? 요즘 아버지 회사 바쁘다고 했잖아. 네, 인수합병권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형님은 가정주부시고 시아버지와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형님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맞아. 아버님이 형님을 좀 아끼셨어? 얼마나 아끼셨어? 아버님도 형님이 왜 안심할 거야. 형님, 우리 아버님 잘 좀 부탁드려요. 동서들이 얄밉게 한마디씩 하는 동안 서방님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눈치만 살피었고 저희 남편은 그냥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거기에 제가 열이 또 받았죠. 당신은 어떻게 매번 나한테 턱턱 쉽게 맡길 수가 있어? 당신은 아버님 간호 신경 써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야. 육아도 그렇고 나 정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아버님 밥만 닮았어 봐. 내가 이런 소리 하나. 너야말로 말 조심해. 그럼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누가 해야 하는 거냐? 맏며느리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야. 결혼하면 결국 시댁 사람인 거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불만이라면 쌓이고도 많이 남았었죠.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난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묵묵히 다 했어.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고 새벽부터 일어나 장보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다 했다고. 근데 내가 아무 일 없이 노는 사람이야?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 어떻게 당신은 동서들처럼 당신도 날 무시하고 하대할 수가 있어? 그렇게 서럽게 엉엉 울며 토로하는 말에 남편도 그만하자며 싸움을 무르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 그래. 내가 말이 세게 나갔어. 미안해. 나도 도울게.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진 나한테도 소중한 분이야.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게 됐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병간호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치이고 힘들어하던 와중 제게 잘해주신 그 소중한 기억들을 생각하면 아버님을 끝까지 돌봐드리는 것이 나름의 효도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은 당신의 몸이 불편하시자 제게 펑 미안해하셨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제가 했고 항암 치료 동안에도 계속 아버님 옆을 지켜드렸거든요. 우리 큰아가가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언젠가 꼭 갚으마.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괜스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제치고 정말 제가 화났던 건 다른 부분에서였어요. 동서들 때문이었죠. 동서들은 뻔뻔함이 도를 넘더라고요. SNS에 동서들이 저를 빼고 둘이서 놀러 다니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에도 바쁘단 핑계로 뒤늦게서야 참석해서 구겨진 얼굴로 앉아있는 것까지도 괜찮았어요. 정작 화가 났던 건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잘 드시지 못하다 보니 체중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아니, 노인네 너무 볼품없지 않아?
아까 솔직히 보고 있자니까 무슨 해골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니까. 평소 우리 앞에서 그렇게 형님 거리면서 싸고 돌더니 꼴 좋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저도 아버님이 은근슬쩍 제가 친정아버지 사업 돕는 거 의심하실 때 기분 나빴는데 이렇게 병 걸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벌 받으시는 건가 싶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죄 지으면 그게 자기한테 다 업보로 돌아온다고. 아버님이 지금 그런 상태이신 거죠. 그래, 맞아. 막내 동서 그간 마음고생 참 많았어. 근데 형님도 얼굴 살 쪽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고소한 거 있지? 원래도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진 거 봐. 아버님의 생신날 과일을 가지러 가기 위해 뒷베란다에 나갔다 이 뒷담화를 듣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원망스러웠다 해도 어떻게 자신의 시아버지를 두고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동서들을 불러 세게 야단을 쳤습니다. 동서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들었으니까 발뺌을 생각하지 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야? 형님, 다 들으셨다고요? 눈에 띄게 당황한 동서들이 말을 더듬으며 제가 잘못 들은 거다 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도 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꼬라지를 보니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최소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넘어갔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막내 동서가 희죽거리며 하는 말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형님, 뭐 그래서 이걸 아버님께 말하기라도 하려고요? 뭐? 형님 아버님 건강 악화시킬지 버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전 용서 같은 거 빌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도 잊으세요.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여기에 뭔가 자신감이라도 얻은 건지 막내 동서의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치고 나섰고요. 지금 동서들 다들 제정신이야? 아버님이 동서들한테 잘해주신 거 잊었어? 아빠 누워 계신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용서 구해, 당장.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막내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반, 화가 난 표정 반의 얼굴로 막내 동서를 쏘아봤어요. 그리곤 조용히 나오라고 읊조리더군요. 서방님이 언제부터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만 뒷담화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서도 서방님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자 주춤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괘씸해서 동서들에게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동서들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어요. 동서들은 각자의 남편에게 한마디를 들은 건지 다음부턴 행동을 조심했고요. 아마도 제가 남편을 통해 동생들 말조심시키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했어, 여보. 한 번만 동서들 경거망동하게 나오면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겨 소용돌이처럼 인생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네요. 저는 이때만 생각하면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가 갑자기 브런치 카페로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SNS에 자주 올리던 청담동 브런치 카페였어요. 굳이 왜 나를 부르는 건지 의심도 가고 가기 싫었지만 일단은 을중이 궁금해 나갔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보자마자 거기서 나오는 빵과 과일 주스며 잔뜩 주문하더니 빵긋빵긋 웃으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 알게 됐어요. 바쁘니 동서들이 굳이 왜 저를 여기로 불러냈는지요. 어머, 우리 형님 오늘 광 좀 내고 오셨나 봐요? 예쁘네요. 형님 머리 새로 하셨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고마워. 근데 왜 불렀어? 그냥요. 여기 근처에도 좋은 미용실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희도 친히 만나러 나와주시고 고마우니까 제가 그 미용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두피 케어도 받으시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요. 형님은 그런 거 별로 못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서,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아. 나도 두피 케어 받고 다녀. 그런 싸구려 동네 미용실이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거긴 제가 원장님이 하는 곳이라서 쓰는 제품도 손길도 달라요. 그렇지, 막내 동서? 맞아요, 큰형님. 큰형님도 관리라는 걸 좀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민규 학교 들어가면 민규 친구 학부모들도 만나고 다니실 텐데 다른 사람 시선이나 이목도 신경 쓰셔야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가 합의맞아 이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때야 짐작이 되었어요. 아, 지금 저들이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나한테 화풀이하고 있구나. 거기다 브런치 카페에서도 저들만 쏙 나가버려 계산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불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말하는데 웃겼습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님 저 브런치 카페 비용도 벌벌 떨면서 냈겠지? 하여튼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래서 안 돼.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저야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형님도 똑똑하신 분이니 이렇게 불어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통하지만 가만 보면 큰형님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집에 처박혀 있는 꼴이 불쌍하다니까요? 불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짓거려댄 거였겠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계산도 했고 못 들은 척 동서들이 하자는 대로 마사지 샵도 갔습니다. 일부러 비싼 곳을 검색해서 풀코스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거 동서들이 사는 거지? 난 집에서 애만 보느라 돈이 별로 없어. 한마디 던지고 나와버렸죠. 동서들이 은근히 열받은 표정으로 마사지샵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더 이상 예의고 뭐고 갖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는 불어로 이야기했어요. 동서들은 다른 사람 시선 퍽이나 신경 써서 그러고 다니나 봐? 매일 명품샵 가는 거 지루하지도 않아? 아, 둘째 동서는 아직 애가 없어서 철이 안 들었나 봐. 막내 동서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근데 그 나이면 이제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인데. 막내 동서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보톡스나 맞으러 다녀. 하도 인상 쓰고 다니니까 미간에 주름 잡혔잖아. 뭐라고요? 형님,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형님이 불어를 하세요? 무식한 형님이. 무식하긴 누구 보고 무식하다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 하나 없이 뒷담화하는 니들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야. 알아? 어이없어. 동서 두 명은 제가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저는 유유히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남의 돈으로 마사지 받으니 기분이 괜찮더군요. 무엇보다 동서 두 명에게 한 방 먹였다 생각하니 통쾌함을 넘어 짜릿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관심이 많아 혼자 열심히 인터넷 강의도 듣고 가끔은 외국의 친구와 편지도 주고받으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조금씩 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유창히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는데 동서들은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녁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챙겨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유독 칼을 탁탁 내리치며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쾌하신 듯 보였어요. 너 잠깐 나 좀 보자. 너 오늘 네 동서들한테 뭐라고 했다며? 네가 손윗 사람이라고 해서 뭐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야 되겠니? 그럴 수 있다 여기는 거냐? 동서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걔네는 잘난 애들이야. 너는 아니고.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추석 다가오는 거 알지? 차례상 준비 너랑 내가 해야 하니까 아침 7시까지 와라. 동서들은 엄연히 잘난 애들이고 저는 가정주부니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머님, 그건 제가 싫어요. 제가 손윗 사람이니 잘못한 건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죠. 동서들, 저번엔 아버님 뒷담화도 했다고요. 아, 됐고 더 듣기 싫다. 그날 밤늦게까지 정신없을 테니까 버릴 옷으로나 입고 와라. 시어머니의 당치 않는 말에도 화가 났지만 저랑 시어머니만 차례상을 준비해야 한단 말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동서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그날 없을 거라는 듯 이야기하셨거든요. 밤늦게까지 할 게 많으니 편한 옷차림으로 오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가감없이 말하면 동서들이 이렇게나 개념 없는 인간들인지 몰랐습니다. 추석 당일 제가 아침부터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하기 직전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둘째 동서에게서요. 저희 해외여행 가요.
이번에 저희 둘 다 미팅 일에 치이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몸풀 겸 가는 거고 시어머니한테도 허락도 받았으니 능력 없는 형님이 차례상 차리고 다 해요. 괜찮죠? 뭐? 동서들 지금 장난해? 이걸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그리고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제 말을 무참히 씹고 먼저 저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은 남편도 쉽게 화내지 않는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재수 씨 둘 다 해외여행을 갔다고? 우리 엄마가 이걸 허락까지 했다고? 아니, 집구석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아주 개판 아니야, 이거? 급하게 시댁으로 뛰어들어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어라 따지자 어머님은 애꿎은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지지 않고 눈길에 맞받아쳤습니다. 동서들이 왜 추석날 오지 않는 거냐, 해외여행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제 할 말을 하고 있었죠. 동서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뻔히 힘들 명절날 모든 것을 저에게만 맡긴 시어머니에게도 단단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서들만 이뻐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동서들도 너무하고 허락하신 어머님도 실망입니다. 동서들이 잘난 직업에 부자 친정 두고 있다고 해서 그간 오냐오냐 넘겨주시고 잘해주셨던 거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명절 당일까지도 저들은 해외여행 가버리고 저와 어머니께 다 맡기다뇨.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말 그대로 서러움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쏟아내면서 저도 모르게 줄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가득 적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퍼붓는데 그러던 그때 편찮으신 시아버지께서 나오시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마도 대화 내용을 들으신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아버지 얼굴을 보니 마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얼굴을 본 듯 더 울음이 나오는 거 있죠. 아버님은 조용히 어딘가 끓어오르신 얼굴로 어머님을 보다 서로 차분해진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아버님과 저 둘만이 대화를 하게 됐죠. 저는 그간 동서들에게 당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걸로 네 동서들 싹 다 밟아버려. 그 나쁜 것들. 평소 점잖으신 아버님 입에서 나온 다소 거친 말투에 약간 놀라워하던 것도 잠시 전 봉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동서들을 밟을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레 봉투 안을 열어보았고 그만 기겁한 얼굴로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언젠가 몸 다 회복하면 폭로하려고 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묵혀두고만 있었지. 내가 아니라 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로 찍소리 못하게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해줘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동서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렀죠. 해외여행에서 가 돌아온 동서들은 바캉스 룩에 선글라스를 걸치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선 대단히 선심 쓴다는 듯이 형님 생각나 샀어요 하며 쇼핑백 하나를 던지는데 안을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전 그 쇼핑백을 당장에 던져버렸죠. 쇼핑백을 바닥에 퍽 소리 나게 던져버리자 놀란 동서 두 명이 뭐하는 짓이냐 화를 내더군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형님이 어디 마트 가서 일하면 꼬박 일주일은 해야 살 수 있는 귀걸이라고요. 미쳤나봐 진짜. 귀도 안 들었는데 귀걸이? 환불 못해서 나한테 던지는 건가 봐 동서? 됐고 오늘 동서들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특별히 동서들 위해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열어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셨는지. 그래요. 한번 보죠. 봉투도 이딴 싸구려 봉투에 우리 취향 무시하는 거야 뭐야. 두 동서들은 봉투 안을 열면서도 궁시렁댔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을 열어 쏟아지는 사진들을 보자마자 그만 둘 다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엔 동서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게 무릎부터 꿇는 둘째 동서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특히 남편에겐 절대 안 된다면서요. 막내 동서 역시 납작 엎드려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사무실 직원하고 그것도 유부남이랑 바람피면서 그걸 일한다고 말하고 다녔나 봐? 바람피는 게 일이 될 수 있나? 바람은, 불륜은 인간이 하면 안 될 일이야. 또 우리 막내 동서는 미국 대학 나온 게 거짓말이었네? 대학 속이고 결혼한 거 서방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던데. 형님, 정말 딱 한 번 만난 남자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말하시면 안 돼요. 제 평판 완전 망가진다고요. 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예요. 제 커리어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저는 친정도 가난해서 다 끝나는 거라고요. 딱 한 번? 아니던데? 수년을 만나왔잖아. 둘째 서방님은 동서 몸에 문제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실 아시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는 힘들겠어. 그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더 잘못했어요. 둘째 동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빌었고 막내 동서는 옆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국 대학 나왔다는 걸로 꽤나 거들먹거리고 다녔을 텐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무서웠겠죠. 근데 막내 동서는 우습게도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입을 다물어 달라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막내 동서가 살아온 세상은 그랬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동서들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 제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하자 동서들은 그날로부터 제 집을 드나들며 선물 공세부터 시작해 장문의 카톡, 편지, 온갖 것들을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남편은 영문을 몰라 했죠. 진심으로 하는 사과도 아닌 그저 자기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 담긴 편지는 쭉쭉 찢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전달드렸더니 시아버지는 흡족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걸로 네 기분이 풀렸다면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했는데 진즉 조사하고 모아두길 잘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동서들의 뒷조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더라고요. 동서들이 앞에선 천사표 며느리 흉내를 낸다 해도 뒤에선 얼마나 방탕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말입니다. 그 해안에 놀랐죠.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한 가지 더 큰 행복을 선물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지? 이 돈으로 학원을 한번 차려보거라. 내 생각엔 아주 잘할 것 같다. 요즘은 성인들도 외국어에 관심이 많지 않니? 진영이가 그러더구나. 네가 누군가 가르치는 거에 관심 많다고. 사업을 해도 좋고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꿈 펼쳐보거라.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었답니다. 아버님께선 본인의 노후 자금이 넉넉하니 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돌아올 제 생일을 맞아 무려 3억이란 큰 돈을 주시었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엉엉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제 아이도 크고 있겠다 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경력도 단절되었고 일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기특하게 아버님께 전달한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자 손수 닦아주신 시아버지. 아마도 하늘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었네요. 딸 사는 처지가 안쓰러워 내려주신 선물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무탈히 보내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명절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새 인생 살아가 보려 하니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되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로 사연 채널을 접해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처럼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생인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지독한 가난을 겪은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이고요. 자라면서 한 번 집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시다가 그 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시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신 아버지는 다른 금융 관련 업종으로 회사를 옮기실 수도 있었지만 결단을 내려 시골로 귀농을 하시게 되었죠. 마침 농사일을 아버지 형이신 큰아버지가 하고 계셨고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도시에서 자라다가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고 아빠가 태워주지 못하는 날이면 저는 시골길을 40분이나 걷거나 1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다행히 집에는 벽마다 책장이 있었고 책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시골이라 할 일도 없고 해서 아빠 농사일을 돕는 것이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책을 읽다 보니 우리 3남매는 모두 괜찮은 대학을 가게 되었죠. 우리 집에 그렇게 책이 많았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지내셨지만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서울대를 갔냐고 어머니에게 공부 비결에 대해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그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하셨었죠. 그런데 왜인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자신의 학벌을 밝히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서울대를 나왔다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강해지고 또 너무 높게 보거나 혹은 서울대 나왔는데 저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비아냥을 많이 들어봤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어머니 자신을 너무 서울대라는 학벌로만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죠.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 같은데 왜 굳이 숨기시는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나온 게 감출 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농촌에서 논밭을 누비며 씩씩하게 자라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에 가보니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을 즐겼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2달 일하고 나니 점장이 자신의 조카가 일해야 한다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억울했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려니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 빵집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빵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녀와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50만 원이 처음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전공을 살려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복지나 처우가 좋은 외국계 제약회사였어요. 유명한 약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처럼 접대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병원을 한 번씩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약을 드리고 또 바뀐 사항들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마케팅 역시 제 적성에 맞아서 저는 아주 바쁜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아시나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10명도 더 되는데 집값도 높고 살기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그냥 내가 벌 수 있는 한정된 돈을 나 자신에게만 쓰고 편하게 살겠다는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꼭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를 한두 번 사귀기도 했고 소개팅도 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찾다 보니 경제력이며 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더군요. 사람이 착해도 능력이 너무 없으니 연애를 해도 힘들고 또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자금이 없다고 5년 후에 결혼하자던 대학생 때 만난 남친을 그만 차버리고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형편의 남자를 찾아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단체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여행 같은 형식으로 여러 명이 1박 2일 펜션에 모여 지내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은 소개팅이다 하면 나가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며 잘 차려입고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온 남자들 중에 처음부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균 정도 키에 깔끔한 카키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단정하고 점잖아 보여 저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인지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저녁 바비큐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그에게 그릇에 먹을 것을 덜어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 남자의 친한 친구인 야구 모자를 쓴 분을 제 친구도 마음에 들어 했기에 서로 한 명씩 공략을 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또 저녁 먹고 넷이서 산책을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댄디남과 산책을 하며 처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선 산책길. 길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가로등이 있고 나무들과 펜션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산 좋아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많이 해서 산을 좋아합니다. 재작년부터 2년 정도 등산 동호회 활동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동네 뒷산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전부인데. 근데 농촌에서 자라서 산을 어릴 때부터 막 뛰어다니곤 했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등산 모자 살 때 혹시 브랜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등산 모자 사시게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땀 흡수 잘 되는 거? 아니면 햇빛 잘 가려주는 거요? 저는 그분과 등산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실제로 산을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 적적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다니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등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산부터 시작해서 주말마다 등산 데이트를 다니고 함께 등산용품 전문점을 다니면서 물품들을 샀죠. 제가 모르는 용품에 대해서도 그는 박식했고 저보다 동호회 경험이 많아 아는 것도 많아서 더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은 것을 좋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썸을 타다가 그분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남친과 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몰아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취준생이었던 남친도 취직을 하게 되자 둘 다 월급이 있으니 가고 싶은 맛집도 돈에 구애를 덜 받고 먹으러 갈 수 있어 그것 또한 즐거웠습니다. 다만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아버지 전 직업이 뭐였는지 말하지 않았고 엄마 학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워낙 돈이나 학벌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친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동네에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고 해서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친이 소주를 시켜서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시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몸을 못 가누자 그는 걱정을 하면서 잠시 쉬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그렇게 한 번씩 모텔에 가기도 하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족발을 먹은 지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일단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더군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말했고 그 사람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 한두 번 다들 쎄한 느낌을 받곤 하잖아요. 제 경우는 상견례 때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된 식당은 룸으로 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상견례다 보니 남친도 정장을 입고 예비 시모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갈색 무늬로 유명한 명품 가방까지 들고 말이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수수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검정색 정장과 단조로운 단색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또 저는 상견례다 보니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원피스가 마음에 드셨는지 우리 딸 이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임신한 티가 날까봐 약간 헐렁한 디자인으로 고른 것인데 예쁘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피스는 얼마나 하니? 옷 사는데 돈 많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대뜸 남친의 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예비시모를 바라봤죠. 그러고 보니 처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어쩐지 말에 가시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은 왜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의 대화는 주로 부모님들끼리 나누었는데 예비 시아버님은 그냥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사는데 보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등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뭔가 진심이 없는 대화 같았지만 어차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인사나 하고자 모인 자리였기에 우리 가족도 좋게 좋게 대답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얘, 너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덜컥 애부터 가져서 우리 아들 밥 잘 챙겨줄 수 있겠어? 훈훈한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말투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계속 예비 시모의 말투가 좋지 않자 결국 저희 부모님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셨죠. 사돈, 제 딸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보다 못한 아빠가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아직 애 같기도 하고 애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그러죠. 안 그래도 아쉬운 결혼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인물 좋고 직장 좋고 학벌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애가 선시장 나가면 열쇠도 몇 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안싸돈 상견례 자리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시골서만 사시고 못 배우셔서 요새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누가 요새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안 그래도 도시 사는 사돈 못 얻어서 속상한데 오늘 차림새도 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결국 가만히 계시던 엄마가 입을 떼셨습니다. 엄마는 평소 굉장히 조용한 분이시지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달변가셨는데 엄마가 화가 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죠.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거나 감정이 상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친 역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 순간 식당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빠가 엄마의 팔짱을 끼며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고 자리를 피하려 하셨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자리였기에 간신히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으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떤 경우에도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삼아선 안 돼. 오늘 예비 시모자리 태도를 보니 아니다 싶구나.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하는 언행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참 속도 좋구나.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와 남친이 함께 사는 건데,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굳이 같이 속물처럼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 집 형편이나 엄마의 학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시모가 못 배웠다느니 시골이라느니 하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아예 대응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든파티 느낌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식장이 필요했습니다. 생화도 아주 많이 필요했고 정원이 있는 결혼식장을 찾아야 했고 혹시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소를 대여한다면 야외 출장 뷔페도 알아봐야 했죠. 혼자 품을 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뱃속의 아기와 남편과의 신혼생활에 집중했죠.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아무런 힘든 일도 없고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향이나 등산이라는 취미, 그리고 책을 읽는 취미 같은 것이 많이 비슷했거든요. 비록 제가 임신 중이라 함께 등산을 가진 못했지만 산에 가는 대신 서점을 다니며 책을 함께 읽고 독서 모임도 함께 가지곤 했죠. 대학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인서울대학 출신이어서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박학다식했어요. 저는 이과라 제 전공인 화학에 대해서만 잘 알았는데 남편은 문과 전공이라 그런지 저보다 훨씬 다양한 책들을 읽고 사회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남편에게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이 갔을 때 보니 시댁에도 제법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문학책이 많이 있었죠. 물론 국문과 전공이신 엄마의 서재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태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님께 여쭤봤죠. 어머님, 신랑 어릴 적에 어떤 책들 읽히셨어요? 신랑이 저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많이 박학다식해서요. 다 어머님 교육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하자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굴에 홍조를 가득 띄우시면서 책 예찬론을 펼치셨습니다. 그럼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내 또래 중에서는 가방끈이 긴 편이거든. 근데 어릴 적부터 문학소녀여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지. 분야도 다양하게 말이야. 그래서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대학을 간 거지.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문화교육 같은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 크면서 말이야. 네, 그렇군요. 참고할게요, 어머님. 그래. 뭐 현대문학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은 읽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단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어머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이 나셨는지 저를 데리고 서점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 현대 문학들을 권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전이라고 유명한 현대 소설가들 책을 소개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웃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았고 저는 친정 어머니 전공이 국문과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정말 유명한 한국 문학가들이며 외국 문학가들의 작품을 본의 아니게 다 읽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는 국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유명한 언론에 기자로 계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워낙 책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회계열 책들은 잘 몰라도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임에도 항상 국어 공부를 안 해도 수능도 언어 영역은 1등급이 나오곤 했었죠. 뭐 어쨌든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굳이 어머님께 할 이유도 없거니와 엄마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현대 소설가들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시는 것을 얌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즐거우시다면 저도 나쁠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신이 나셔서 저만 보면 한국 문학가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이런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쉬웠는데 며느리라도 이런 면을 알아주니 좋다고 하시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예, 넌 김소월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라고 생각하니? 예? 진달래꽃 아닌가요? 그런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 말이야, 김소월 씨의 엑기스는 가는 길이라는 시거든. 왜냐하면 김소월은 그림을 좋아해서 여백을 중시했는데 그런 여백의 미가 그 시에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김소월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말이지, 워낙에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가적인 면모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래. 마치 유럽의 고흐처럼 말이야.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양적인 색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나 전래동화를 시에 담은 정신이라는 것을요. 장애인인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이끌어야 했던 여장부 어머님 대신 문학소녀였던 고모가 그런 옛 이야기들을 어릴 때 많이 읽어주셔서 그렇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소월은 고흐 같은 그런 감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라 사실은 냉철한 사업가였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말수가 엄청나게 적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물론 모두 국문과 전공이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시어머니의 아는 척에 굳이 태클을 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그냥 시어머니와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항상 대단하시다고 그런 건 어떻게 하시냐고 항상 물개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뾰족하게 시비를 걸려고 하시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지시곤 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님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나자 이제 어머님의 비위를 완전히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입장에서 인신공격이라고 할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하실 때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기를 낳을 때 결국 길어진 진통을 못 견뎌 제왕절개 수술을 한 점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과 달리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저에게 끝까지 참고 자연분만을 했어야 된다고 친정엄마한테 그런 교육 못 받았냐고 두고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3.8kg나 되었고 제가 근육이 많이 없어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그걸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의 다른 불만은 제가 분유를 먹인다는 거였습니다. 모유를 먹여야 하고 젖이 잘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도록 젖이 도는 약도 먹고 미역국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제가 6개월 정도 간식처럼만 먹이다가 단유를 하겠다고 하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유도가 한몰이라서 아이가 젖을 물기 너무 힘들어하고 젖 자체도 소위 말하는 참젖이 아니고 물젖이라 별 영양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쉬지 못하고 젖을 먹이려고 앉아있거나 유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도 계속 자기 주변에 배운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의 끝에는 꼭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못 배워서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과 도대체 학벌이 무슨 상관인지. 그냥 상황에 따른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그런 사람 아시나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고 믿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 시골 사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나 제대로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냐고 묻길래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그냥 중졸이거나 그 이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중졸하면서 우리 엄마를 한 번씩 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의 집에 1년에 한 번 기제사를 지낼 때 제가 음식을 도우러 갔었는데 함께 음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가 특이했던 점은 이게 지역 차이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의 식구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두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 같이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하셔서 의아해서 일단은 따라했지만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어 슬쩍 시어머님께 제사를 철상하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근데 아까 1층까지 다들 엘리베이터 타고 왜 나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별 희한한 애를 다 본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봤니? 원래 조상들 영혼이 왔다 가는 거니까 잘 가시라고 배웅하는 거잖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역마다 조금 풍습이 다른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집집마다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에 어머님은 꼭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워낙 시골서 자란 데다 부모님도 배움이 짧으실 테니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 한두 번은 못 들은 척하며 넘겼지만 나중에는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뭐랄까, 저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말끝마다 부모님 타령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편과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했죠. 남편은 뭐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머님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세뇌가 된 것인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워낙 교양도 많고 똑똑해서 교육에 있어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시다고. 그래서 사돈의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혹시 엄마가 서울대 나온 거 아시면 기절하겠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학벌이 없는 고졸이시라 더 학벌에 대한 환상이 심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보험 일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건강이 한동안 안 좋아서 안 하시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보험 일을 하신다고 여기저기 한동안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좋은 학벌의 사람들이 많아 주로 좋은 대학 출신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도 하고 보험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도 해주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 벌려고 영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어머님이 일을 통해서 활력을 찾으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잠깐 들렀더니 어머님이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며느라, 나 드디어 좋은 인맥 생겼다. 아, 어머님, 좋은 인맥이요? 내가 독서 동호회 나간다고 했지 않니? 거기서 낭독회 행사를 했는데 조를 짜서 낭독을 했거든. 아, 근데 나랑 같이 낭독했던 동생이 글쎄 동국대 출신이라지 뭐니. 동국대 국문과를 나왔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니? 아, 그렇군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친구를 만난 거지.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속이 뚫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교양이 넘치는지 너무 좋다니까. 그분하고 계속 친하게 잘 지내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쵸? 그럼 인서울이 괜히 인서울이겠어? 요샌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을 인서울이라고 그런다면서. 그 동생이 서울의 좋은 대학 국문과 나온 사람들하고 친목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도 나가보려고. 좋은 인맥 더 생길지 아니. 아, 그렇구나. 어머님 너무 잘 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성의껏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독서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국문과 출신 친구들과의 모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 시 짓기 모임을 한다면서 시를 창작도 하시는 등 열의를 불태우셨죠. 저는 그런 어머님이 귀엽기도 하고 열정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 마음으론 한편 응원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거기에 몰두할수록 저희 부모님 트집 잡는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랐죠. 그리고 한동안 저도 아기 키우랴 회사 다니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시모와 친정엄마 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면 사돈끼리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말고 돌잔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일부러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돌잔치를 친구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돈끼리 굳이 마주 앉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 부딪히게 조심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결국 짧았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돌잔치이다 보니 저는 원피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해야 했는데 신랑도 아기를 돌보면서 메이크업을 받다 보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지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사진을 찍자고 해도 자꾸 울고 떼를 썼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테이블 관리하시는 측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인지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 중에서 한 곳에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앉아 계신 거였어요. 엄마는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오늘은 상견례와 달리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명품백을 들고 오셨는데 시모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은 별다른 말을 나누진 않으시고 음식을 드시는 듯 했어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앞에서 보면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제발 시모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 마음 상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빌고 또 빌었죠. 다행히 정신없이 돌잔치를 하고 사회자의 진행이 다 끝날 때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사를 마치고 아기를 안고 부모님들이 계신 테이블로 인사를 하러 다가갔어요. 아유,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어. 배고프겠다. 엄마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엄마 옆에 앉아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고 있었죠. 얘 며느라가 너는 어떻게 애 엄마가 돼서 애기는 안 챙기고 너만 먹을 수가 있니? 어머님, 분유를 좀 먹일까요?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미처 밥을 몇 입 못 먹었는데 저한테 애기 밥 안 먹이냐고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먹이마. 너는 밥 먹거라.
엄마는 제 가방에서 분유를 꺼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돈은 모유 먹이셨어요? 분유 먹이셨어요? 아, 저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였어요. 돈 꽤 들었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모유 먹였어요. 젖이 안 돌았지만 어떻게든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 절친한 인서울대학 나온 친구가 모유가 최고라고 최고의 천연식품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어떻게든 자연분만 해주는 병원을 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분만이 얼마나 좋은지 배운 분들은 다 알 텐데. 아유, 그런 건 친정엄마가 딸 임신했을 때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닐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말을 듣는 엄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군요. 엄마가 화가 날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길래?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대학 이름 말하면 사돈이 아실까요? 동국대 국문학과인데 완전 똑똑한 친구죠.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엄마는 아기 분유통을 들고 있던 것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어머, 그래요? 아유, 그러셨구나. 혹시 그러면 어디신지? 근데 제 동국대 친구도 그렇고 친구들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대학인지라. 서울에도 워낙 대학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시시한 대학은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안 간 거라서. 어느 대학교이신지요? 엄마가 대학을 나왔다는 말에도 시어머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뭔지 계속 잘난 척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분이 나쁘셨는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학교 로고에 써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학 잘 아신다면서요? 모르세요? 하긴 라틴어로 적혀 있다 보니 모르실 수도. 아니, 대학마다 다 로고에 써 있는 게 다르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네? 전에 이어령 선생 존경한다고 하셨죠? 시몬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우리 엄마를 보시더군요. 그분은 어디 대학 나오셨나요? 서울대 국문과요. 저희 과 선배님이시네요. 예? 사돈 방금 뭐라고? 제가 서울대 국문과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 시몬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이 그 자리에서 놀라 펄쩍 일어서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무슨 한 마리의 꼴뚜기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아유,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고 무식 인증하는 시모라니. 남편과 시부 역시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모유가 안 나오면 분유를 먹일 수도 있고 자연분만이 힘들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배웠네, 못 배웠네 할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돈, 보험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서울대 동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저녁에 동문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맥 좀 쌓으시게 같이 갈까요? 아유, 저는 고졸인데 가도 될지. 그럼요. 저랑 같이 가시는 건데요. 제 사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네, 사돈.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내내 취하던 고자세를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다는 한마디에 바로 저자세로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원래 워낙에 학벌주의가 심하신 분이니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문학에 대한 지식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자녀 교육 운운하신다거나 시골에 사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감히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집안이라는 식으로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이 드신 양반이니 그런 부분이 생각이 바뀌기는 힘드시겠죠. 오늘은 결혼 초기에 있었던 시모와 친정엄마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연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하는 사람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벌을 간판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마치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의 모든 성공이 보장되는 양 말이죠. 인생을 거친 바다를 건너는 항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좋은 오리발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처럼 유리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항해를 하다 보면 그런 수영도구들을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맨몸으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순간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학벌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